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경북 문경의 육가공품 공장 화재 현장에 고립됐던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21분쯤 불이 난 문경 신기동 육가공 공장 건물 안에서 쓰러져 있던 소방관 1명을 발견한 데 이어 새벽 3시 54분쯤엔 다른 대원 1명을 마저 수습했습니다. 두 대원 모두 건물 3층 바닥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순직했습니다. 순직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 구주 구급센터 소속 35살 박모 대원과 27살 김모 대원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DNA 검사를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유족들은 화재 현장 인근 마을회관에서 심리상담 지원팀과 대기 중이고 소방청 주관으로 장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고립된 소방관들은 서로 멀지 않은 위치에서 3시간 반가량의 시차를 두고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물들이 많이 쌓여 수색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견 위치는 1차 때와 인근이었습니다. 한 5에서 7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을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의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인근 마을회관에서 지금 심리상담 지원팀과 함께 대기하며 상황을 저희가 설명하고 이쪽 상황을 같이 지금 그 상황을 같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인 겁니다. 공사 현장인데 의식 있고 골절 초정된다 이렇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CPR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0명.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또 안전진단은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저희는 법대로 법과원 취대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이어 오늘도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를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당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라도 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 조건이라며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 경기 지역 행정구역을 재편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전담 조직 구성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그동안 여당이 추진한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 논의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지상철도와 광역 급행철도 등 모든 철도의 지상 구간 지하화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검사는 그러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격을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관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네, 항소해서 적극 다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선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윤태 원장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구했지만 김 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방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은 건 대선 1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입니다. 캠프로 간 국방 관련 연구소 부소장에게 선거 지원 부탁을 받고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김 원장은 부소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 연구소 직원을 불러 모병제 공약 관련 문건을 보여주며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김 원장이 보여준 문서에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또 부소장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 분야 공약과제 제출을 요청하고 화상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함께 참여한 혐의로 국방연구원 전 부위원장과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김 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부소장이 단체방에서 공약 얘기를 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5월 초쯤 텔레그램방에서 탈퇴했고 연구원을 원장실로 불러 모병제 관련 문서를 건넸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난 2014년 강제동원 재상고심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등이 접촉해 대응 방안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3,160장 분량의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행정처 측이 일본 가해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A 변호사를 만나 피해자들이 승소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뒤집으려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던 업체 홈페이지가 돌연 폐쇄돼 투자자 900명이 투자금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AI 투자를 내세웠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다단계 금융사기가 의심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비싼 곳에 되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가 만든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차익거래 기술 모델을 통해 투자자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단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투자에 나섰고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수익금과 이자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업체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1억 500만 원을 넣은 투자자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는 건데 가끔 가서 집에 말도 뭐하고 집에 모르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체 측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전주 등을 돌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AI 투자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투자에 끌어들이면 수익의 10% 정도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무 수익도 내지 않고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는 다단계, 폰지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원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체 SNS 대화방에 모인 전국 피해자만 900명으로 각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혜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 검찰도 A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밀반입과 자금 세탁 등 수조 원대 무역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전국 세관 조사 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무역 범죄 적발 건수는 2,37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적발 금액은 1년 전보다 52% 줄어든 3조 9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오늘부터 한 곳에서 한 번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 지원센터에서 기초 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영업자가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다음 주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제2금융권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환급해 주는데 시중은행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이 상생금융 대책으로 마련한 이자 환급이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8만 명이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돌려받게 될 평균 환급액은 80만 원으로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 형태로 환급됩니다.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들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4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분기 말에 이자가 환급됩니다. 이에 다음 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집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차주들 정보를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수반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월까지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1분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 한 장, 아마 온라인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서울 화곡동 일대의 경매, 공매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매물을 나타내는 빨간색 표시가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무섭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주 무대였던 곳인 화곡동에서만 어제 기준 주거용 건물 236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총 426개의 동이 있는데 이 중 화곡동 한 곳에서만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 중 30%에 해당하는 매물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물 중 상당수는 계속해서 유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공짜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임차 보증금 합계액이 이미 시중 빌라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낙찰되는 매물들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 시대라는 제목 아래 그래프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1년차 신혼부부 중 연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5년에 23.2%였던 것이 2022년 41.8%까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짙은 색으로 표현된 위쪽 구간이 있는데 여긴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7.8%에서 18.8%로 2.4배나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면도 함께 보시죠. 과거에는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혼 첫 집으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비중이 6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연립, 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은 12%까지 감소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통계들을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가능한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매년 떨어지고 있는 혼인 건수와 출산율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자살 신고 등 긴급한 상황에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소방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도착을 해도 문을 강제로 열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읍소하거나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또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방식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개문 장비는 경찰이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에 속하지 않아서 관련 통계도 없는 상황인데요. 문을 열지 못하는 사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강력범죄 등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장비만 갖추면 될까요? 경찰에게는 가택 긴급 출입권이 있지만 일선 경찰들은 문을 강제로 연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민사소송이나 손실보상 절차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기사에 실린 한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봐도 혹시 모를 책임에 휘말릴까 봐 위축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순찰차마다 개문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또 손실 보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등에는 눈썰 매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작년 겨울 50일 동안 8만 7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눈썰매 대여비를 포함한 입장료가 6,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란 점이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료만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눈썰매장을 찾았다가 다소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놀이기구 이용료와 부대시설 비용 등이 바가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눈썰매장 인근에 있는 회전목마, 또 범퍼카 등 놀이기구 이용료는 5,000원에서 7,000원에 달하는데요. 보호자와 아동의 요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짧게 한 번 같이 타더라도 10,000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또 치즈스틱 7,000원, 소떡소떡 5,000원 등이었고 편의점에서 2,200원에 파는 중형 과자 한 봉지를 5,000원에 팔기도 하는 등 휴게시설의 간식 가격은 폭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가격을 책정해오면 서울시가 시중가를 조사해서 승인하는 방식인데 이를 모두 다 통과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해서 다소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에 임대 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되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책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2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에게 드론 등을 이용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400명이 넘는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추락한 러시아군 수송기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격추됐다며 국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밤중 소방관들이 부랴부랴 건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민간인 상대 드론 공격으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공격받은 아파트 주변은 잔해로 가득합니다. Вот тут я сидела, и Ваня тут сидел, но нас турка спасла еще более-менее. Она... 북부 지역에서 동계 군사훈련을 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무기 부족에 허덕이던 차에 미국이 제공하는 사거리 150km 신형 장거리 지대지 정밀 유도 폭탄이 인도돼 처음 실전 배치된 겁니다. 끔찍한 전황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이 풀려나 그리운 가족 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기를 두른 포로들이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Саме таких новин ми усі чекаємо. Сьогодні вдалося звільнити з російського полону ще 207 українців. 포로 석방과 교환 합의에 따라 러시아 전쟁 포로 195명도 자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포로를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무산됐던 포로 교환이 일주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포로 교환과는 별도로 추락한 러시아군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격추됐다며 국제적인 전문가들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Что самолет сбит, это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точно,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ой Patriot. Это уже экспертиза установила. 우크라이나는 이런 러시아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국 포로가 타고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고 러시아 미사일에 맞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헝가리의 반대 속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는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약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한 달여 전 정상회의를 열고 500억 유로, 약 72조 원의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번 달 중순부터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홍해에서의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U 목표는 홍해에서의 새로운 해상 군사 작전을 최소한 19일에 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대해 가자 지구 내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중추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뉴욕 유엔 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일부 직원의 하마스 연루 의혹으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 미국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가 올해 첫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연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해오던 결과인 거죠? 예, 이미 이것은 뭐 시장에서 거의 100% 예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12월 이 FOMC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다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12월에 나온 얘기가 올해 이제 연준의 계획상으로는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 줬고요. 시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빠르면 3월, 조금 뭐 좀 늦으면 5월, 그리고 그 더 늦는다면 뭐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2월 달에 그 연준이 극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낮추는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올해 지금 이번 FOMC의 주요 안건은 어느 시점에 도대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냐. 특히나 궁금했던 것들은 이제 3월 달에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관심사였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 공개가 없어서 좀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특징을 정리해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가 긴축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이제 없다라는 점을 좀 못 박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에 어떠한 연준의 FOMC 성명문이 나오고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 성명문만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다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월에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조금 줄인 어떤 성명문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축이라는 얘기가 좀 사라지면서 긴축이라는 관련 얘기가 사라지면서 기준금리가 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이런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3월에 기준금리가 안 올릴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문장들이 이제 성명문에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주가 떨어졌는데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기자 간담회 때, 기자와의 인터뷰 때 3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저희 피크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약간 거의 발언상으로 어떻게 가이드를 주면서 사실은 이제 주가 약간 반등했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빠졌다가 그게 한 뭐 0.9%, 한 0.5% 오르는 포인트 오르는 이런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이제 파월 의장이 더 이상 뭐 어떻게 보자면 기준금리 더 올리는 것은 아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펼치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약을 해보자면 큰 틀에서 이번에 FOMC는 기준금리는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3월에 내리는 일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 기자 간담회에서 3월 회의 때 말씀하신 대로 긴축을 전환할 것인데 대해서는 확신을 얻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말을 참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이 결국 물가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의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충분히 낮았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FOMC를 보면은 그다음에 기자와의 간담회를 보면은 굉장히 마지막에 세게 마지막에 3월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 이런 이야기는 물가에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근본적인 스탠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금 연준의 예측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물가 수준 자체가
아니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가 넘고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뺀 것을 보면은 3% 후반대. 그다음에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어떤 물가지수를 보면은 사실 연준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것이 실제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 2.9%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늘 에너지 가격 변동이라든지 최근에 지중해에서 뭐 홍해에 이제 통과가 어렵다라든지 교역 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대에 민감하거든요. 또 물가가 오를 거다 생각하면은 임금도 따라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또 물가가 오르는 흔히 말하는 악순환의 경로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지켜보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은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긴 하고 그것이 연준의 경로에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그 2% 아래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기준금리 정책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쓰겠다. 시장에서는 사실 12월만 해도 3월에 뭐 70% 이상 내릴 거다. 뭐 거의 뭐 80%까지 갔는데 최근에 미국의 어떻게 보자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좋게 나오고 물가 지수들이 그냥 뭐 연준의 예측하는 선에서 나오니까 3월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어떤 기대감이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3월에는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물가 상승률을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하셨는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 지표가 좀 견조한 것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최근에 이제 투자은행들 보고서만 봐도 약간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 견지가 사실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황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사실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좀 불황을 일으켜서 가격의 수요 요인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책 목표상으로도 맞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GDP 그러니까 작년에 뭐 4분기 미국 GDP 지표가 3%가 넘게 나오고 작년 전체로 봤을 때는 2.5%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 같은 것들이 견조하고 실업률 역시 견조하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투자은행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과거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부정적인 효과,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게 나오고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되고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만 가면은 특히나 연준이 통화 정책이 적절하게 펼친다고 하면은 뭐 경제 성장률 2%대, 물가 성장률 2% 아래 이런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느냐. 흔히 이러한 시나리오를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블랙락 같은 데들, 블랙락 같은 큰 투자 운용 회사들이 결국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좀 부정적이었는데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거시 지표들을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파월 의장도 그렇고 FOMC 결과가 이제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좀 전망이 이렇게 지배적이 되다 보니까 좀 증시가 하락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성명문에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시장의 기대는 3월부터 기준금리 내리면서 주가 부양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성명문 내용 자체가 이미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5분을 남기고 파월 의장이 굉장히 세게 이번에 3월에 안 내릴 것 같다라고 확언을 하면서 거의 확언에 가까운 메시지 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한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5%대 빠졌다가 나중에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서는 2% 이상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국 시장에선 일부 그러니까 기대감이 점차 잦아들고 있긴 했지만 3월에 역시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요번에 거의 어떻게 보면 못을 박듯이 이제 안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안 할 것 같다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좀 그런 기대감이 좀 희석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결국은 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금리에 민감하고 이 기준금리가 조금 예측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나스닥 위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조금 시장의 좀 기대보다는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언제 인하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것들이 걸리면서 이것도 부동산 PF가 심각하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논의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외환 변동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린다는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이제 달러가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 원화에 비해서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환율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마 취하지 않을 것 같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연준이 이제 3월은 배제를 하고 뭐 5월이 남긴, 그러니까 좀 가장 빠른 시점 5월일 것 같은데, 이제 5월에 하면 뭐 하반기 할 수는 있는 뭐 이런 상황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 내린다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도 기준금리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의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2대 총선이 좀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이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라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에 관련해서 보고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동훈 테마주, 뭐 결국은 뭐 정치인들 이름을 딴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번만의 것은 아니고 매번 있었고, 우리나라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테마 투자에 또 민감하거든요. 결국은 이 정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그 정보에 따라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테마주로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 대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대상이라든지 와이더 플랜이 이런 주가들이 있는데 급등을 하고 뭐 거의 10배,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다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에 관련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여러 번 있었으니까 연구자들 분석을 했고,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는 결국은 다 실패한다. 결국은 선거 전에 주가가 다 떨어지고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직 테마주 과열 현상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연구 결과다를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번 선거철마다 계속 정치 테마주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인과 웃김만 스쳐도 주가가 오르내린다. 이런 게 이제 정치 테마주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거의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아까 대상 같은 경우에,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결국은 친한 혹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고 하는 이정재 배우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한 기업들, 혹은 이정재 배우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자는 아니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임세령 대상 그 부회장과 관련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관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 역시 고향이 같다든지, 혹은 같은 고등학교에 어떤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메시지가 희미합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희미하고, 테마주란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토리만 만들면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아까 개인 투자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인 투자자 많은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추종 매수 굉장히 세집니다. 이게 뉴스가 뭐가 퍼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 같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테마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테마주 자체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가 깊었다라고 하든지 실제 정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도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모든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테마주라 분류된 것들은 선거 전에 거의 주가가 원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하락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관계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마주의 특징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제 특정 세력이 이 테마주를 유포하고 이걸 통해서 좀 주가 조작을 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사실 금감원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테마주 혹은 이 테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래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대상인데 대상이 일반 주식이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 우선주가 좀 시장의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면 우선주가 중심이 된 대상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흔히 말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도 수요를 조정해서 가격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데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데들이고 특히나 뭐 시세 조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지배주들이 이런 것들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데들,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작은 이런 주식들을 보통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작전을 피면 사람들도 달라붙거든요. 아까 이게 작전 피고 흔히 말하는 찌라시 같은 것들이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게 쫙 퍼지게 되면은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또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러니까 이런 단타 투자자들은 사실 5% 10%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게 돼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주를 만드는 분들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작은 그룹들을 선호하고요. 밖에서 추종하는 분들 역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밖에서 수익률만 보고 쫓아온 단타 투자자들 역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그룹들은 시세 조정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좀 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달라붙는 이런 경향들이 있으면서 그런 주식들이 그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실제 이런 것들 작전의 성공률이 좀 높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래서 이 금융감독이 드디어 이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에 대한 감독 같은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테마주를 만들고 시세 조정을 하는 기술 역시 굉장히 고도화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처럼 직접 전화를 하거나 뭐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검찰들이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같은 외국이라든지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보는 것이 이미 여러 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패다. 결국은 거의 선거 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은 방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어떤 새로운 기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변동, 뭐 계좌 같은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런 테마 투자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퍼지고 테마 투자가 하는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탕을 노리는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게 줄지 않는 이상 사실 정치 테마주가 계속 뭐 완전히 없어지기라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있으면은 사실은 손을
되게 어렵습니다. 주가를 해서 내가 10분 만에 5%, 10% 벌면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 투자주들 보시면은 보통 10분, 15분 사이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작고 갑자기 돈이 몰리게 되면 이 주가 빠르게 변동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 그 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실은 안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10%, 20% 오를 것 같았는데 내가 안 투자하면 나만 돈을 잃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전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얻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일부는 수익을 보겠지만 대다수는 이 결말이 안 좋다. 결말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주가 하락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하게 현금 흐름이 좋아서 주가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테마 투자 같이 뉴스에 기반한 투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작전 세력들은 한꺼번에 움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골라가면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차트를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는 개선됐지만 보행자들이 건널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점은 여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교통 안전 문화가 가장 잘 정착된 광역 지방자치단체 1등은 경상남도였는데 2년 연속 꼴등은 어디였을까요? 이승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의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현장. 시민들이 현장의 질서를 정리하고 차이끼인 초등학생 구조에 나서며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교통문화 지수는 79.92로 재작년보다 0.2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교통문화 지수는 매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지표를 토대로 집계됩니다. 최근 3년간 제한속도 준수율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신호 준수율,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개선됐습니다. 또 무단횡단 금지와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 보행 행태도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과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하락해 개선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횡단보도 스마트 기기 사용률 등 일부 지표는 작년보다 하락하여 대국민 교통안전 관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83.09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라남도와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76.36으로 2년 연속 꼴찌였고 경기도와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등의 순으로 교통문화 지수가 낮았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충남 청양군의 교통문화가 가장 많이 개선됐습니다. 재작년 D등급을 받은 뒤 교통약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60%에서 86%로 끌어올려 A등급을 받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6분쯤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6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지만 먼 바다에서 발생해 지진을 느낀 사람이 많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도 제주에서만 2등급으로 관측됐는데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대구 대명동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장비 39대와 인력 141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스피커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반복 재생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망원 제조기란 별명으로 유명한 일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현직 여성 장관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을 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병폐로 지목된 파벌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도 밝힌 것에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구인 후쿠오카의 한 강연회에 참석한 집권 자민당 아소다로 부총재. 外交官の手を借りなくて、私がやるからいいって自分でどんどん会うべき人たちは自分で予約を取る。 가미카와 요코 현직 외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新しいスターが新しい人がそこそこ育ちつつあるんだと思いますね. 한껏 추켜 세우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そんなに美しい方とは言わんけれども。 間違いなく堂々と話をして英語ももちろんこのおばさんやるねと思いながら 공개석상에서 현직 장관을 아줌마라고 부르고 외모 품평까지 해버린 겁니다. 아소 부총재는 이름도 2번이나 엉터리로 불렀는데 정작 당사자는 별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さまざまなご意見やまたお声があると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どのような声もありがた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여성 차별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소 부총재는 일본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파벌 해체 문제를 두고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 파벌의 문제를 인정하고 아베파 등 이미 4개 파벌이 해체를 선언했는데 아소 부총재는 해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派閥の問題に関しましても政策集団としての役目をさらに活発に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 나치를 배워야 한다.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등 숱하게 쏟아낸 망언에 또 망언을 더한 아소 부총재. 뒷돈 문제로 해체 여론이 높은 정치 파벌을 꿋꿋하게 두둔하고 나서면서 이래저래 여론의 뜨거운 눈총에 직면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도 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도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차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동에 15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시설물 붕괴에 유의하시고 차량 고립을 대비해서 월동 장비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8도, 대구는 9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도 해소되겠고 당분간 큰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절기 입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전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드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